예, 오늘 강의 주제는 케플러 문제에 대한 일반 상대론적인 보정인데요. 애초에 뉴턴 중력의 시작이 케플러 데이터를 잘 분석하기 위해서라는 건 뭐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이제 아인슈타인 선생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뉴토니안 리밋이라고 불리는 속도가 느리고 중력이 약한 극한에서는 잘 일치를 하고, 하지만 거기서 벗어나면은 뭔가 다른 결과를 예측하는 이론이란 말이죠. 뉴토니안 리밋에서 벗어나면 케플러 오빗도 약간 변형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변형될지를 좀 잘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케플러 문제에 관한 상대론적인 보정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에 앞서서 케플러 문제가 애초에 어떤 식으로 풀렸었는지 뉴턴 역학에서부터 간략하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케플러 문제를 풀 때도 대칭성을 잘 이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력이 중심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전 대칭성은 그대로 다 살아있고요. 그래서 모든 회전을 다 이용을 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쓰자면 뉴턴 역학에서는 가군동량이 이런 식으로 적히는데 이 값이 상수고요. 상수면은 가리키는 방향을 우리 좌표축이랑 얼라인하는 것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자유도 오고, 그래서 가군동량 벡터를 x, y, z 중에 z 방향으로 가리키게 좌표를 잡았다고 하면 가군동량의 정의로부터 위치 벡터와 운동량 벡터 둘 다 가군동량과 수직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 R 벡터, P 벡터 둘 다 XY 플레인에 갇힌 채로 운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3차원 구면 좌표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2차원 평면에서 2차원 극좌표를 가지고 계산을 해도 전혀 무방하다는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중력이기 때문에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이 같으니까 모든 운동방정식에서 테스트 파티클의 질량은 별로 영향을 못 주죠. 그래서 그냥 모든 관측량에서 테스트 파티클의 매스를 제거해버리는 게 편한데요. 뉴턴 역학에서 보존되는 총 에너지를 E라고 했을 때 그것을 M으로 나눈 값을 소문자 E로 정의를 하고요. 역시 가군동량의 절대값을 매스로 나눈 것을 소문자 L로 정의를 하고요. 평면 극좌표를 사용을 하면 이건 R제곱 y 닷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여기 닷은 시간 미분입니다. 토탈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인데 운동 에너지를 극좌표에서 레디얼 방향을 먼저 쓰면 2분의 1 r 닷 제곱 되고요. 앵글 방향의 운동 에너지는 처음에는 파이 닷 제곱에 비례한 식으로 가겠지만 위에 가군동량이 파이 닷에 비례하고 이 값이 상수라는 것을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 파이 닷을 L로 치환을 해서 L제곱 나누기 2배 R제곱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주 보편적인 관행이고요. 포텐셜 에너지는 지금 2단계에서는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되죠. 그 다음 스텝으로 진행할 때 많이 쓰는 트릭 중에 하나가 시간 미분을 저 파이에 대한 미분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평면상에 어떤 궤적이 그려지는지에만 관심이 있다면 굳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는 몰라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물론 시간에 따른 변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미분의 체인룰을 이용을 해서 r 닷은 원래 r에 대한 시간 미분인데 파이를 중간에 끼워 넣어서 r을 파이에 미분한 값을 뽑아내고요. 그럼 파이 닷이 남는데 파이 닷은 다시 한번 위에서 사용한 가군동량으로 치환하는 식으로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운동에너지의 레디얼 방향에서 L제곱 나누기 R4승에 비례하는 텀이 나오고요. 다른 텀들은 그대로 다 적어두는데 역시 많이 쓰는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이 가군동량 쪽에서 나온 R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텀이랑 원래 포텐셜 에너지 마이너스 R분의 1에 비례하는 텀을 합쳐서 이펙티브 포텐셜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R의 미분 관점에서는 이 나머지 두 항은 둘 다 R의 미분 안 걸리고 R에 관한 함수로만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1차원 문제에서의 포텐셜처럼 생겼다라는 거죠. 근원을 따지고 보면 이 L제곱 나누기 R제곱 텀은 운동에너지 쪽에서 온 거긴 하지만 1차원 문제를 분석하는 테크닉을 갖다 쓰는 입장에서는 포텐셜에 편입시켜서 사용하는 게 편리합니다. 다음 스텝으로 실제로 솔루션에 가까이 갔는데 아주 편리한 변수 치환 중에 하나가
r분의 1을 u라는 변수로 다시 정의를 하는 건데요. 그렇게 정의를 하고 나서 좌변, 우변을 좀 정리하면 위에 있는 식에다가 2배를 곱하고 L제곱으로 나눠주는 건데 좌변에는 그냥 상수항이 나오고요. 키네틱 텀에서 R' 제곱 나누기 R4승이 저 치환 덕분에 좀 더 간단하게 U'의 제곱으로, 그러니까 U를 파이로 미분한 값의 제곱으로 정리가 되고요. 이펙티브 포텐셜에서 첫 번째 텀은 그냥 U제곱이 되고, 중력 포텐셜에서 온 텀은 U의 리니어한 텀이 되는데, 그 앞에 붙은 계수 GM 나누기 L제곱의 차원을 따져보면 이것도 역시 길이의 역수 U와 같은 차원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저 값을 GM 나누기 L제곱 조합을 U0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위에 있는 식에서 U제곱 텀과 U에 대한 리니어 텀을 하나로 묶으면서 완전 제곱꼴로 변형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좌변의 상수값이 약간 바뀌고 원래 있던 상수와 새로 추가된 상수를 합쳐서 U0의 제곱과 거기에 비례상수 입실론의 제곱으로 이름을 붙이기로 하고요. 그럼 우변에 있는 텀 U' 텀이랑 U-U0 텀의 계수가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간단한 삼각함수 치환으로 문제가 풀린다는 거를 눈치를 챌 수가 있는데 여기 파이 방향의 적분상수는 적당히 그냥 고정을 했고요. 그 값이 뭔지는 지금 상황에서 별로 중요하진 않고 U가 R분의 1이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다시 R로 표현을 바꿔주면 솔루션이 이런 식으로 적히는데 극좌표로 보면은 이게 정확히 무슨 곡선이 되는지 잘 감이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양변을 적당히 이항하고 제곱을 하면 직교좌표 x, y 기준으로 2차 함수 범위 안에서 방정식을 깔끔하게 적을 수 있다는 건 금방 확인할 수 있고요. x, y 평면에서 2차 다항식으로 함수 모양이 적히면 결과는 타원 쌍곡선 포물선, 원뿔곡선이라고 불리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예컨대 뭐 입실론 값이 0이면 완벽한 원이고요. 0에서 살짝 벗어나면 타원이고 이 정도면 뭐 케플러 문제 복습은 충분히 했다고 보고요.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슈왈츠실트 매트릭 주변에서 테스트 파티클이 쥐어데식을 따라서 운동을 하고 있을 때 그 파티클의 운동 방정식은 케플러 문제의 운동 방정식과 얼마큼 닮아 있으며 어디서부터 다른가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슈왈츠실트 스페이스 타임에서 테스트 파티클의 문제를 풀 때도 케플러 문제를 풀 때와 마찬가지로 대칭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역시 전에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회전 대칭성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3차원 공간 중에 2차원 평면에다가 테스트 파티클의 궤적을 국한을 시킬 거예요. 케플러 문제에서는 그 과정을 간단한 수식으로 증명하기가 상당히 쉬웠는데 개념적으로는 똑같은 일을 하는 거지만 이 일반 상대론 문제에서 테스트 파티클의 궤적이 XY 평면 안으로 제약이 된다 내지는 그렇게 되도록 좌표 변환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엄밀하게 증명하는 것은 다소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각자 해보기 바라고요. 일단 평면 위로 국한을 시키고 나면 공간 좌표 3개 중에 하나는 없는 셈 쳐도 되는 거고요. 그러면 매트릭의 컴포넌트 중에 타임 방향, 반지름 방향, 그 다음에 평면 위에서의 각도 방향 이렇게 3개가 남는 거고요. 여기 2GM 이 컨비네이션은 슈왈츠실트 레디어스라고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RS라는 노테이션으로 축약을 하겠습니다. 궤적이 평면 안에 들어온 다음에도 여전히 보존 법칙은 중요하죠. 에너지 보존이랑 강우동량 보존이 있는데요. 그 보존량의 정의는 약간 바뀌지만 뭐 보존량이 몇 개냐, 그 근원이 무엇이냐의 개념적인 데서는 사실상 차이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론 하면서 열심히 보존량에 대해서 공부한 대로 타임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가 있으니까 속도 벡터 내지는 모멘텀 벡터의 타임 방향 성분을 매트릭을 이용을 해서 인덱스를 밑으로 낮춘 값이 보존되는 양이 되죠. 익스플리시트하게 적으면 RS를 위주로 쓰면 이렇게 적일 거고요. 가운동량은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컨비네이션이 보존되는지를 찾으면 이 U 파이 컴포넌트에다가 R 제곱을 곱한 양이 보존이 되고요. 제가 게을러서 노테이션을 그냥 E랑 L이라고 케플러 문제 때 썼던 거랑 같은 노테이션을 쓰고 있지만 방금 적은 EL과 케플러 문제 풀 때 쓰던 EL이 뉴메리컬한 값이 같으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굳이 따지자면은 첨자를 슈왈츠실트 문제, 케플러 문제 구분해서 써야 되는데
서로 다른 페이지에 있는 건 구분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굳이 첨자를 끌고 다니진 않고 있고요. 케플러 문제는 질량을 가진 테스트 파티클에 관한 문제지만 일반 상대로 문제 풀 때는 같은 스페이스 타임 백그라운드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보존량을 도입을 해서 포톤의 트래젝토리도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테스트 파티클의 속도 벡터가 디멘션레스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서 포톤도 월드라인 파라미터를 적당히 노멀리제이션을 조정을 해줘서 모멘텀 4벡터를 적당히 노멀라이즈한 그 4벡터를 디멘션레스하게 맞추기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시브한 테스트 파티클과 포톤 경우를 하나로 묶어서 노멀리제이션 컨디션을 논의할 수가 있고요. U.U를 마이너스 K로 놓을 텐데 K가 1이면 매시브 파티클에 해당이 되는 거고 K가 0이면 포톤에 해당을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적으면 매트릭에다가 포빌러시티 벡터를 대입을 해서 UT, UR, Uphi 한 4차원 내적 값이 마이너스 K가 되는 거고요. 케플러 문제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위에서 도입한 보존량을 이용을 해서 식을 좀 변형을 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저 반지름 방향은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고요. 반지름 방향은 곧장 대칭성이랑 연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타임 방향은 에너지랑 연결이 되고 각도 방향은 각 운동량이랑 연결이 되죠. 슈왈츠실트 매트릭의 1-RS 나누기 R 요 컴비네이션이 타임 방향에도 들어오고 레디어스 방향에도 들어오고 보존되는 에너지 양에도 들어오는데 적당히 캔슬되고 캔슬되고 나면 식이 굉장히 깔끔하게 적히는데요. UR이라는 게 반지름 방향 속도 벡터 성분, 즉 R을 프로퍼 타임 타우로 미분한 값이잖아요. 그거의 제곱을 좌변으로 넘기고 나머지를 몽땅 다 우변으로 넘기면 꽤 간단한 모양으로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인수분해된 모양으로 이렇게 적히고요. 케플러 문제 풀 때도 가운동량 기여분을 원래 있던 포텐셜과 합쳐서 이펙티브 포텐셜을 정의를 했었는데 비슷한 식으로 이 전체 R에 관한 함수를 하나로 통째로 묶어서 이펙티브 포텐셜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